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6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2년차 회사원 쿄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어로 된 시를 들고 와봤는데요. 쿄인가님 혹시 독일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능 시험 보느라 억지로 공부한 거 빼고는 딱히 시에 관심 있지 않았어서요. 왠지 시는 화자, 대상 이런 거 자꾸 네모 세모 표시하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시가 한국에서도 유명한가요? 독일 시인하면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요. 독일인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시인이 한 명 있어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작품은 독일어로 쓰여졌고요.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요? 릴케 시를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시인을 알기 전에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다른 분들도 릴케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친숙함이 있을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에서도 릴케가 언급되었었어요. 별 해는 밤이요? 그 기억나요. 윤동주 시인이 시 중간 부분에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씩 불러본다고 하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언급했어요. 네, 그 시에 언급된 시인이 두 명인데 그 중 하나가 릴케예요. 지금 별 해는 밤을 다시 살펴보니까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신기하죠? 릴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사랑받은 시인이에요. 저는 시를 좋아해서 옛날에 그와 관련된 문학책을 좀 읽었었는데요. 그때 처음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릴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릴케는 1875년 프라하에서 태어났고요.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작가인데 20세기 최고의 독일어권 시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어렸을 때 여자아이처럼 자랐다고 하네요. 이 시인한테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되자마자 세상을 떠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시인의 어머니가 슬픔에 못 이겨서 아들에게 죽은 누나의 역할을 시킨 거죠. 그래서 치마도 입고 머리도 길게 길렀었다고 해요. 아니, 무슨 그 인터넷 소설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 이분의 개명전 원래 이름이 르네 칼 윌헬մ 조한 조세프 마리아 릴케였대요. 프랑스어로는 Der wiedergeborene 다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담은 르네라는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름처럼 들려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되게 여성스럽죠, 이름이. 네. 사실 저는 여잔 줄 알았어요, 릴케가. 저도 사실 여자인 줄 여성 시인이구나! 근데, 그렇구나. 이게 근데 어, 그 기억에 되게 오래 남았던 이유가 여성 시인인 줄 알았는데 네. 남성이라는 걸 딱 아니까 뭔가 이게 뭔가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 맞아요. 남자구나. 근데 저는 진짜 지금까지 인터넷 소설에서 막 죽은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막 남자처럼 여자처럼 키워줬다 이러고 되게 유치한 클리시 인터넷 소설인 줄 알았는데, 현실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되게 영화 같아요. 예. 근데 뭐 어렸을 때만 잠깐 그랬던 거겠죠? 커서도 그러면은 조금 커서도 그러면 조금 네. 제가 릴케이 시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릴케이 시집을 독일에 와서 샀었는데 그냥 갖고만 있다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친구한테 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릴케이 시를 많이 읽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릴케이 시를 좀 읽으려고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늘 등장하는 모두의 친구이긴 한데 용진님 친구 제가 다 아는데? 우리 모두의 친구인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구글이었어요. 아니, 개그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용진님? 안 부끄러워요?
아유, 아유,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 진짜. 우리 맨날 구글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모두 친구이잖아요. 아무튼 릴케의 시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두 개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시는 Das Buch der Bilder 1집 두 번째 편에 수록되어 있는 Herbsttag,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시집의 이름은 한국어로는 형상시집이에요. 릴케는 1902년 9월 파리에서 이 시를 썼는데요. 가을의 수학 시기가 끝나갈 때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때 제가 잠깐 읽었었는데 이 릴케가 파리에 혼자 유학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로움에 대한 시를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Herr, es ist Zeit. Der Sommer war sehr groß. Leg deinen Schatten auf die Sonnenohren und auf den Fluren lass die Winde los. Befiehl den letzten Früchten voll zu sein, gibt ihnen noch 2 südlichere Tage, dringe sie zur Vollendung hin und jage die letzte Süße in den schweren Wein.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 Wer jetzt allein ist, wird es lange bleiben, wird wachen, lesen, lange Briefe schreiben und wird in den Alleen hin und her unruhig wandern, wenn die Blätter treiben. 주님, 거대했던 여름이 지나고 때가 되었습니다. 해시계 아래 당신의 그림자를 놓고 넓은 들판에 바람이 불게 하세요. 마지막 과일이 익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세요. 따뜻한 여름날에 이틀 말미를 주시고 완벽하게 무르익게 하여 재촉해 주세요. 마지막 달콤함이 진한 와인이 되도록.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짓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혼자인 사람은 오랫동안 홀로일 것이고, 깨어서 글을 읽고 긴 편지를 쓰겠죠. 그리고 낙엽이 질 때면 거리를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돌아다닐 겁니다. 문단을 독일어로는 스탄자라고 하는데 총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연에 대해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관점이 확 바뀌죠. 자연에서 사람으로. 이 시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주제가 바뀌는 게 모순이 되지 않고 서로 보완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해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자연의 완벽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마지막 문단에서는 인간이 완벽하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결과가 묘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처음에는 주님에게 들판에 바람이 불게 하고 과일이 익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자연의 완벽함을 가져다 달라고 화자가 요청하는 거네요.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네요. 집이 없는 사람, 혼자인 사람, 그리고 가을날에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첫째, 둘째 문단까지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마지막 분단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홀로 글을 읽고 편지를 쓴다는 말이 굉장히 쓸쓸하게 들려요. 그런데 인간이 완벽하지 못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8절의 외아가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의 이유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외롭게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해요. 시의 앞부분에서는 자연의 완벽함을 보여주면서 인간에게는 그런 완벽함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해
집과 사회적인 동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회들을 놓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을이라는 게 사실 아직 따뜻하고 모든 게 풍요로운 그런 시기잖아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을 때 다시 서늘해진 날씨의 포근함을 느끼다가도 아름답게 물들었던 낙엽잎들이 빛을 발하게 되면 겨울이 오고요. 그래서 가을이 사람의 나이나 병, 실패와 같은 어둡고 나쁜 시기가 다가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음, 저는 가을 하면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게 색이 진짜 알록달록하고 바닥에 떨어지면 그 색이 한동안 유지되면서 바닥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그리고 가을은 뭔가 주황색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가을로 쓸쓸함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낙엽이 질 때면 늦가을이고 그때가 되면 자연의 색이 점점 사라지고 회색과 갈색만 남으니까요. 어. 그리고 보니까 릴케는 운율에 맞춰서 시를 쓰고 있어요. 끝부분 어미가 부드럽게 맞아 떨어져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오스와 로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인과 바인, 또 타그, 그리고 야그로 운율을 맞췄네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bleiben, schreiben, treiben, 그리고 mehr, 그리고 hair로 맞췄고요. 와, 저도 시를 쓰는데 운율을 딱딱 맞춰서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시를 쓰는 시인들을 보면은 아, 진짜 신기하고 대단해요. 진짜 저도 완전 존경해요, 시인들. 네. 근데 가끔 이게 시를 쓴다는 게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뭔가 시를 써보셨나요, 경관님? 저 고등학생 때 약간 그 시적 감수성 충만할 때 막 학교 나무 책상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면서 인생에 논한 적은 있는데 그 인생의 딱히 논란점.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혹시 시 쓰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배운 시들이 수능 전용 시들이니까 약간 어려운 아, 시, 해석해야 되는 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뭐 음, 번역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워낙 강했어서 약간 네. 시는 어려워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 이게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뭔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걸 막 표현하고 오,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숨겨놨던 그때부터 나를. 네, 숨겨놨던 나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 이렇게 차근차근 실 썼는데 이게 음. 뭐랄까 시가 사실 제 일기장 같아요. 일기장. 그래요? 네, 저는 시를 쓸 때 뭐에 왜 썼는지 그때가 네. 어땠는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다 기억이 나요. 아, 이게 그러니까 또 뭐 제가 엄청 많이 쓰는 거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뭘 썼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보면은 그걸 다시 읽어보면은 느낌이 어떤지 다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에 썼는지 몇 시에 음. 썼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억이 나고 이게 이제 시가 진짜 어렵지 않다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진짜 그냥 일기장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네. 수필을 쓰는 거나 뭐 소설을 네. 써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게 네. 훨씬 어렵고 사실 그게 어렵긴 하죠. 시는 사실 빠르면은 뭐 10분에서 1시간 에도 쓸 수 있어요. 10분 만에도 시를 한 편 쓸 수 있어요? 아니 용궁, 10분에서 1시간 사이? 10분? 네. 약간 감성 충만해지면 1시간 안에도 시 한 편을 완성하신다고. 네, 엄청 그러면, 빨리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운율 같은 것도 다 맞춰서 쓰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운율 딱딱 맞춰서 쓰는 시인들을 정말 신기해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네. 운율을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운율을 맞춰서 시를 쓰면은 그거 같거든요. 랩. 랩하는 거 같거든요. 제 옛날에 귀여워. 운율을 맞춰본다고 그 시를 썼었는데 운율을 맞춰서 시를 썼었는데 네. 친구한테 보여줬거든요. 그 친구가 랩 같대요. 랩. 랩하는 것 같아요. 용진은 지금 한 편 읽어주시면 안 돼요? 이 아, 기회를 안 돼. 빌어.
용진님의 시 낭독회. 아니, 음, 너무 오글거려. 제2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아니, 아니, 용진.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았어. 나중에 기회가 네. 되면, 나중에 기회가 어. 되면은, 우리 나중에 같이 읽어보고, 켠가님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 잡아서, 그때 켠가님 읽어주세요. 제가 제 아, 시 그럼 읽으니까. 저희가 다음 언젠가 에피소드로 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것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걸로. 네, 저도 제 시 부끄러울 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제 시 읽는 거 조금 가끔 오글거리거든요. 시 쓰는 거 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려고 시 쓰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중이병으로 막 네. 그러니까 중이병으로 그러니까 포장이 아니라 중이병으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애들이 그랬거든요. 쟨 중이병이라고. 근데 맞아. 고등학교 사실 때 약간 편견 가득한 말이죠. 그쵸.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런 뭐 블로그에다 그런 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친구들이 중이병이라고. 부끄러워. 네. 근데 사실 시는 쪼끔 다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허세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중이병은 아니고 뭐 어쨌든 네. 시를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그럼 그냥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정도로 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네네네. 저는 일기장이라고 생각해요. 일기장으로 음. 생각해요 진짜. 내 시는 일기장이다. 가끔 지나가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고민해 보고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이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딱딱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게 좋아요. 저는 아마 시를 쓰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용진님 덕분에 시에 대해 조금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용진님이 네. 라이너 마리아를 이렇게 에피소드 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아.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회의적이라고. 아, 처음에 용진님이 시도 소개하자 그래서 시? 그것도 독일 시를? 어. 누가 유명하지? 누가 있지? 약간 이랬었어요. 아. 네. 그런데 막상 첫 번째 시 이렇게 같이 번역해보고 용진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 듣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모든 시를. 음, 저도 약간 시 세계에 살짝 발을 담근 기분이에요. 네. 나중에 혹시 그냥 뭐 '내가 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뭔가 감정이 이제 북받치면은 그 적어 보세요. 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운율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운율을 맞춘 노래를 네. 갖다 주니까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줄글 쓰듯이 쓰는 거죠. 요즘은 다 그렇게 시를 쓰니까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시를 하나씩 본인 쓴 거 하나씩 들고 와 가지고 서로 읽어주기. 나는 켠가님 거 읽고 켠가님은 제 거 읽고. 저 중학생 때 쓴 시 들고 올게요. 아유 그럼 뭐 괜찮겠어요? 중학교는 좀 그런데. 저도 제 중학교 때 시를 안 쓰겠죠. 어쨌든 중학교 거 보면 쪼끔 부끄러워서. Hallo, guten Morgen. Sie hören gerade Wake Up in Germany. 두 번째 시는 신시집에 수록된 Der Panther라는 시인데요. 판터가 독일어로는 표범이라는 뜻이래요. 저는 독일어로 표범이 레오파드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레오파드는 또 뭐예요? 영어로 표범이래요. 아, 정말 외국어 공부는 끝이 없네요. 피곤합니다. 이 시는 닝게디시트, 사물시의 대표 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닝게디시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없는 사물의 목소리를 비유해요. 그리고 그 사물의 관점으로 내용이 진행되고요. 의인화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인화시 정도로요. 독일어로는 딩이 영어와 띵 같은 것이라는 의미고요. 게디시트가 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물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사물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생물에 관한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뭐에 대한 건지 눈치채셨죠? 바로 표범에 관한 시입니다. 닐케는 제아 판차라는 시를 야딘 데스 플란테스 이게 근데 사실 프랑스에 있는 식물원이라 가지고 제가 제대로 네.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딘 데스 플란테스라고 하는 식물원에서 철장 안에 갇혀 있는 표범을 보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원에서 동물을 가두나요? 뭐 동물원도 같이 하는 곳이었나요? 네, 이 식물원은 1626년부터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1793년에 이국적인 동물을 채워넣었다고 해요. 죽이기도 했고요. 아유, 전 그래서 동물원 가는 게 싫어요. 약간 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보다는 가둬놓고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더 많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릴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시가 떠올랐나 봐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릴케가 이 표범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들어봅시다. Sein Blick ist vom Vorübergehen der Stäbe so müd geworden, dass er nichts mehr hält. Ihm ist, als ob es 1000 Stäbe gäbe und hinter 1000 Stäben keiner Welt. Der weiche Gang, geschmeidig starke Schritte, der sich im allerkleinsten Kreise dreht, ist wie ein Tanz von Kraft um eine Mitte, in der betäubt ein großer Wille steht. Nur manchmal schiebt der Vorhang der Pupille sich lautlos auf, dann geht ein Bild hinein, geht durch der Glieder angespannte Stille und hört in Herzen auf zu sein. 지나는 그의 시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 마치 그에게는 수천 개의 창살들이 있고 수천 개의 창살 뒤에는 세상이 없는 듯하다. 작은 원을 그리며 도는 힘찬 걸음걸이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거대한 의지가 마비되어 중심 주위를 맴도는 힘있는 춤과 같다. 가끔씩 눈동자를 들이운 장막이 소리 없이 들어올려지면 상이 맺힌다. 사지를 통해 경직된 고요를 지나 심장에서 멈춰버린. 우리 안에 가둬진 표범에 대해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동물의 지친 눈짓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안에서만 삶을 보내기 때문에 창살들로 인해 주위를 인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서술자가 이 동물에게 속성을 부여합니다. 표범의 걸음걸이가 부드럽고 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우리 안을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력한 모습을 시에서는 거대한 의지가 마비된 채로 같은 자리를 맴도는 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표범의 지각에 대해 묘사합니다. 때때로 이 동물은 무언가를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범이 더 이상 아무 곳에도 반응할 수가 없어 대부분 자각된 이미지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외부적으로 보니 표범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럼 결국 표범은 죽은 건가요? 경직된 고요함이 팔과 다리를 지나 심장에서 멈췄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완전한 의지의 상실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결국 죽음에까지 다다른 건지 궁금해요. 둘 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지의 상실과 죽음은 같은 성상에 놓여 있으니까요. 뭔가 가슴이 되게 아프네요.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용진님.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용진님이 해석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읽어주셔서. 제가 릴케에게 흥미가 생겨서 책을 좀 더 찾아봤거든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릴케가 어떤 젊은 학생에게 편지를 받고 나서 그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 학생은 군사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시를 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릴케의 시집을 읽다가
릴케에게 자신이 쓴 시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릴케와 편지로 교류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책은 릴케가 보낸 편지들을 엮어 만들었어요. 우리 또한 끊임없이 겪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릴케가 조언하는 편지 형식이라 술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총 10개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어서 전체 책 페이지는 150쪽밖에 안 돼요. 릴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시 중에 인생이라는 유명한 시가 또 있어요. 워낙 유명해서 여기에서는 굳이 번역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릴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Das Leben ist eine Herrlichkeit. 인생은 멋진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남겼어요. 무슨 인터넷 소설이 아니라 영화 같은 삶이었네요. 와, 뭔가 진짜 끝까지 멋지게 있다 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지막에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일 거야?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릴케가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남긴 말을 이렇게 적어놨나? 유명한 시인이니까 이렇게 옆에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해주세요. 인생은 멋진 것이다. 인생은 멋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네. 인생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겨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켠가님은 뭐라고 말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오, 이거 즉석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잠시만요. 저에게 너무 시간을 저는 약간 소원이 있는데 네. 저는 한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전 진심? 진짜 오래 살고 싶어요. 약간 200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뭔가. 뭐 건강이 안 따라주겠죠. 근데 저희가 90년대생이잖아요. 네.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았고 그 네. 2100년대를 또 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의 일부분이 되고 싶어서 200살까지 살고 싶다는 네. 이런 야망적인 정말 야망적인 여자. 네,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릴케처럼 멋진 시를 쓰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한 1900년대, 2000년대, 2100년대 이렇게 경험한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평생 써온 일기장 같은 것들은 마치 진심. 안내 일기처럼 아. 한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릴케보다 더 유명해질지도 몰라요. 지금 유명해지고 싶어서 200살까지 살고 싶다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아, 살 만큼 살았다. 이러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죽기 전에 약간 제 명의로 대박. 약간 저희 사진들과 저희 일기장들을 보관한 그런 박물관 하나 제 이름으로 지어진 거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켠가의 집. 너무 웃기네요. 네. 켠가의 살 집 만큼, 좋네요. 살 만큼 살았다. 살 만큼 살았다. 누가 적어놓고서는 모르죠, 또, 이렇게, 켠가의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을지. 그쵸. 약간 글씨체 별로 안 예쁜데 노트 하나 써놔야겠어요. 그럼 그거 약간 복사해서 우편 엽서로 만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최대한 예쁘게 써가지고. 그럼 용재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남기고 싶어요? 저는 되게 한 달은 안 됐는데, 한 달 좀 넘었나? 그 전에 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 외에 늑대와 춤을이라는 네. 말 뭔지 알죠? 아니요? 그 영화 이게 제목 아니에요? 영화 제목인데 인디언들이 혹시 이름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인디언들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아니요? 인디언이라는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써왔던 말이니까 인디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20살인가 성인이 되면은 그쪽에서 성인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빠를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성인이 되면은
자신이 본인의 이름을 붙인대요. 그 네. 늑대와 함께 그것도 아마 인디안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길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융진 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되는 거나 자기와 제일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게 네. 이름을 붙인대요. 그래서 막 늑대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서도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대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나도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 것 같냐면, 새벽녘의 아궁이. 아군이요? 뭐라 그랬어요? 새벽녘의 아궁이요. 아궁이. 아궁이? 네. 왜요? 새벽녘의 아궁이인 것 같아요. 뭔가 두 개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왜 새벽녘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새벽녘의 아궁이가 불이 활활 타올랐다가 불이 퉁퉁 꺼져가잖아요. 그 새벽에 조금 방이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때 불을 떼주려면 이렇게 왜 부채로 막 붙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네. 부채로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불이 활활 타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불이 완전히 꺼지잖아요. 뭔가 네. 그게 저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불이 타거나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불이 타지 않는다. 제가 막 옆에서 용진님한테 부채질하면서 빨리 그 다음 에피소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막 부채질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뭔가 저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때 네.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이게 진짜 누군가가 음.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나를 민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불이 타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새벽녘의 아궁이 보면은, 왜 새벽녘이 되면은 불이 활활 타올랐다가 불이 점점 꺼지잖아요. 사그라들잖아요. 네. 그 아궁이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아직 불씨가 확 죽었는지, 아예 꺼졌는지,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지 네. 모르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보기 전까지는 불씨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른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를 표현한다면 새벽녘의 아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고 죽지 않을까? 나는 새벽녘의 아궁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면서 결국 못 듣고 새벽녘의 공동이 이렇게 기억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아, 유명해지지 않는 수밖에. 유명해지지 않으면은 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용진님 멋지네요. 그 용진님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살 만큼 살았다 이거 죽으니까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갑자기. 어떡하지? 저 살 만큼 살았다 되게 좋은데요. 근데 살 만큼 살았다. 아니, 200살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다 얘기해도 되죠. 너무 좋은데? 그쵸? 다 정말 원 없이 다 해보고 죽을 거예요. 꼭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사연이나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독일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독일 와서 겪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일화나 하소연, 고민 상담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켠과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